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13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13강은 제2장 정책 결정 중에서 제5절 전략적 정책 결정입니다. 리더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리더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공공조직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정부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의 첫 번째 내용은 강점, 약점과 기회, 위협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고입니다. 그동안의 다른 사고는 미처 무심코 자신의 강점, 약점을 잘 살피지 못하고 또 기회와 위협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뭐가 좋은 거지? 라는 막연한 기준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략적 사고라는 체계적인 사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강점, 약점을 보고 기회와 위협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략적 사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두 번째, 장기적 관점 때문입니다. 장기적 관점은 전략적 사고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단기적인 이익이 급급하거나 눈앞의 것에만 좌우돼서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은 전략적 사고가 결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략적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힘 있는 상관에게 자꾸 접근해서 아부를 하는 사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교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매우 전략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전략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합니다. 속으로는 매우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척,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같이 하면 손해가 많은데 하면서 상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또 전략적이라고 합니다. 즉, 나도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별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당신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려고 한다는 식의, 그런 식의 사고와 행동을 우리는 전략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그리고 또 행정학에서 전략적 사고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략적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러한 용어는 버리고 여기서 새롭게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까 설명한 대로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을 고려하는 것을 전략적 사고라고 하고, 두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관점이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장기적이어야 전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우리는 전략적 사고에서 말하는 장기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전략적 사고는 상대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뭔가 상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상대란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상대란 뭘까요? 공공부문에서 상대가 있기는 할까요? 많은 경우 정부는 독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도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한다. 핀란드는 이렇다. 스웨덴은 이렇다. 영국은 이렇다. 끊임없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치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면 경쟁을 해야 되죠. 대한민국 정부, 외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내에 있는 공공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왜 이럴까? 일본의 교육부, 미국의 교육부는, 핀란드의 교육부는 이런데 라고 말할 때는 마치 대한민국 교육부가 다른 나라의 교육부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상대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사고와 행동은 상대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전략적 사고는 수동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인 변화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갑자기 인공지능을 육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몇백억을 투자해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연구원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수동적 대응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마지못해서 대응하는 것, 그것은 수동적 대응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 사고와 행동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대한민국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부문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 때문에 지금은 온 나라가 인공지능으로 난리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갑자기 알파고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오늘날의 시대가 이미 전략의 시대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략의 시대란 기획에 있어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즉, 과거의 기획은 이제 전략 기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기획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전략 기획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아까 전략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기획이란 이 네 가지가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있기는 했으나 미약했던 것입니다. 첫째 볼까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가 좋은가, 뭘 해야 될까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고려한 전략적인 기획. 이게 새로운 기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획입니다. 물론 과거에서도 장기 기획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만이 갖는 특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략 기획만이 장기적이고 과거의 모든 기획은 장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사고, 즉 전략 기획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획과는 달리 상대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는 것이 전략 기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동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 변화의 선택이 전략적 사고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략 기획은 이처럼
과거의 기획과는 달리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능동적인 변화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것이 전략 기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전략이 전략 기획으로 바뀌었으면 전략 기획은 전략 경영의 가장 중심축인데 전략 경영에서 전략 기획만이 어떤 변화의 초점이었던 것이 아니고 경영 자체가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즉 우리는 조직을 관리할 때 기획만이 전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 이외의 모든 관리도 전략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기획에서 이제는 전략 기획에 멈추지 않고 경영 전반에 모든 전략적인 사고가 들어가서 전략 경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도 전략적으로, 평가도 전략 평가, 모든 것이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전략의 시대란 분권화된 전략 기획을 의미합니다. 분권화된 전략 기획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도 전략 기획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도 전략 기획을 하지만 정부 내에 있는 각 부처도 전략 기획을 하고 각 부처 내에 있는 실국도 전략 기획을 하고 그렇다면 정부의 전략 기획과 부처의 전략 기획, 각 실국의 전략 기획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모든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내용 이외에는 부처와 부처 내의 실국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기획을 하는 것, 그것이 분권화된 전략 기획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공공부문에 공통되는 어떤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 그것만이 밑으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밑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것이 분권화된 전략 기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어떻게 공공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를 보기 위해서 미국 휴스턴시의 경찰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 휴스턴시의 경찰은 범죄 발생의 해결보다는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을 채택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경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 경찰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경찰 뭐 하는 조직이지? 비전, 사명, 전략을 다시 재점검하고 거기서 밝혀낸 게 범죄 발생 해결보다는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 속의 안정을 제공하는 경찰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위한 전략은 시민과 경찰의 파트너십, 즉 공동 생산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휴스턴 경찰이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휴스턴 경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한 것입니다. 휴스턴 경찰, 어떤 경찰 조직이 되어야 할까? 근본적인 재검토 속에서 능동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게 좋다. 즉 사후적으로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 그 수동적 대응보다도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휴스턴 경찰은 전략 경영을 도입해서 아주 우수한 경찰의 사례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번째,
싱가포르의 사례를 우리는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싱가포르야말로 비전과 사명 그리고 전략이 뚜렷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하면은 물류 허브가 떠오릅니다. 항구와 공항은 세계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입니다. 그리고 또 R&D 허브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외환시장은 세계 5위의 외환시장입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제주도보다도 더 작은 땅에 인구는 몇백만, 200만,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5위의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금융 허브이지요. 싱가포르는 또 R&D 허브입니다. 21세기형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이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IT 중심 국가입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R&D 허브 전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교육 허브입니다. 싱가포르 대학은 서울대학보다도 훨씬 더 상위권에 랭킹되고 있는 그러한 명문 대학입니다. 세계 100대 대학에서 싱가포르 대학은 서울대학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의료 허브 국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난도의 그 수술을 싱가포르에서 성공시켜서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그 전략 경영은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옛날부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류 핵심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은 없다. 오로지 있는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다. 강점, 약점을 보고 그리고 어떤 기회와 위협이 오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류 허브, 금융 허브, 그리고 R&D 허브, 교육 허브, 의료 허브. 이 전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재정립한 것이지요. 싱가포르는 자신들이 미래에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방안으로서 전 세계에 싱가포르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줄 전문가들을 공모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원을 했고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싱가포르가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야말로 비전과 사명 그리고 전략이 뚜렷한 나라이고 비전과 사명, 전략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일까요? 비전이 느껴집니까? 대한민국 전략이 느껴집니까?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방향이 없는 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만 한다. 좋은 정책을 하는 것이 전략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결코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좋다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좋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좋아, 저것도 하고, 이 세상 좋은 걸 다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전략 경영의 관점에서 우리의 강점, 약점,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위협이 오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러한 변화를 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변화하는 것. 그것이 전략적인 것입니다.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비전, 사명,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란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10년 뒤, 20년 뒤의 바람직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한테 떠올라야 합니다.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즉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앉아서 게임만 할 게 아니고 하루에 시간에 일정 시간은 비전과 사명 전략을 생각하는데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면 아주 좋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떠오를 때 우리 참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년 뒤, 20년 뒤 어떤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이 생각한 대한민국의 비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의 침략으로 가슴이 아팠으니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외국의 침입을 막을 정도의 군사력이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먹고 살기에 충분하면 된다. 대신 한없이 바라고 싶은 게 있다.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를 바란다. 즉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문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비전이 공공부문에서 실정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란 이렇게 먼 미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고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명, 흔히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전이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명은 현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따라서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 비전에서 결정이 되면 사명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화 국가라는 미래 비전을 가진다면 오늘날 사명은 명백해집니다.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비전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약간 애매하게 들리겠죠? 그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존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있다 하면 교육부의 사명은 뭘까요?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교육부는 왜 이렇게 활동할 근거가 있는가? 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건가? 왜 교육부가 필요한가? 이게 사명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10년 뒤, 20년 뒤에 바람직한 모습이 갖춰진다면 왜 오늘날 교육부가 필요한가? 존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 비전, 교육부의 미래 비전에 따라서 오늘날 교육부가 왜 필요한가? 교육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비전은 비전 선언서에 서술되고 사명은 사명 선언서에 문서화됩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서와 사명 선언서가 따로 작성되기도 하지만 이 둘은 미래와 현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 선언서로 하나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전 선언서에 비전이 제시되면서 비전의 뒷부분에 가서 사명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그 내용은 비전과 사명 선언서의 문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문서화를 해야 될까요? 재밌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합니다. 비전 선언서와 사명 선언서는 참으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현재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왜 필요하고 우리는 왜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할 때 조직의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전략이란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가? 그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위협이 닥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즉 비전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하는 전략, 그리고 수출 전략, 중화학 육성 전략, 그런 것들을 써서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전략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 경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공공 부문에서 최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략 경영 과정은 공공 부문에도 그대로 도입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전략 경영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비전과 사명의 확정입니다. 비전과 사명의 확정이야말로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최고 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한 비전과 사명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리더가 독단으로 만든 비전과 사명은 액자에 걸려져 있을 뿐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기 쉽습니다. 비전과 사명은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부단히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확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리더의 손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형식을 갖출지는 몰라도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어야만 합니다. 전략 경영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외부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외부 환경 분석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부 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도 오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도 기회와 위협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파고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산업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인류가 겪은 최고의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위협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많은 단순 노동직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 경영 과정의 단계는 내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내부 상황 분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내부 평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부 강점과 약점은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일까요? 교육부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일까요? 교육부 내 각 실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외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략 경영 과정의 네 번째 단계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결정입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주로 계량 목표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문화 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했다면 장기 목표는 대한민국이 문화 국가인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계량적인 목표로 설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 관련 총 생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한다거나 문화 수출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한다거나 한류가 전 세계에 어떻게 뻗어나가는가를 알 수 있는 계량 지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 경영 과정의 다섯 번째 단계는 목표를 달성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비전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 결국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에 반영되는 것이죠. 전략이란 비전의 달성 수단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전략의 수립에는 수학 분석이 필요하고 수학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수학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럼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수학은 아까 봤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것을 앞에 약자로 재구성한 단어입니다.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그래서 SWOT. 수학 분석은 수학 행렬을 구성해야 합니다. 가로, 세로, 축으로 강점, 약점을 배열하고 세로는 기회와 위협을 배열해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 행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학 원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좋은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끝에 물류 허브, 금융 허브, 교육 허브 등의 국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전략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고려할 때 물류 허브, 금융 허브 매우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 경영 과정의 여섯 번째 단계는 전략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입니다. 전략이 수립되었으니 이제 집행할 단계가 된 것이지요. 전략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은 정책 집행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란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결국은 전략의 집행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 과정 단계는 평가와 통제, 즉 환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집행한 뒤에 평가해서 원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평가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필요한 수정을 할 때 우리는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드백은 환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과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략적 사고가 공공부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전략적 사고와 공공부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공공부문에서 전략적 사고를 도입을 하면 기존의 낡은 문제 해결 방법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고려해서 전략을 결정한다면
그 방법은 매우 참신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휴스턴 경찰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범죄라고 하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이 경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휴스턴 경찰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휴스턴 경찰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모두 파악한 결과 범죄 발생 후에 해결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경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과 같이 연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은 휴스턴 경찰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부문에 유익할 것입니다. 실제로 휴스턴 경찰과 시민은 연대해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은 경찰하고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발견되면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의 순찰차가 출동하게 만듭니다. 휴스턴 경찰의 약점은 다른 모든 공공부문의 약점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이 자원 부족을 시민과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문제 해결보다도 사전에 범죄 예방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전략적인 사고로 발견한 것이죠. 두 번째, 공공부문과 전략적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 우위라기보다는 공공부문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식별하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합합니다. 물론 공공부문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기업처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라고 하는 사고보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철학이 공공부문에는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공공조직은 기업과는 달리 기업이 경쟁 우위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서 정부는 고객의 요구를 식별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즉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의 전략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록 경쟁 우위 기업처럼 경쟁 우위에 전념하지는 않지만 경쟁 우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비교해서 경쟁력 지수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수 분야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항상 경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국의 동일한 조직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정부 부처도 다른 나라의 교육부처와 경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공가치의 창조가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부문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흔히 공익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은 공공가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공익과 공공가치는 사실 구별하기가 모호하지만 공익가치에는 고객의 관점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정부 서비스를 받는 고객,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먼저 제공한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에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소중한가. 그것을 고객의 요구, 즉 시민의 요구에 근거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공할 때는 공공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한계는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나 강점을 살리는 그러한 전략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가치를 창조할 때 어떤 기회가 오고 있는가 그것을 잘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제공할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 옵니까? 이제 많은 단순직 노동자는 해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잘 고려해서 공공가치의 창조를 주력해야만 합니다. 공공부문과 전략적인 사고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13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